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7기 법무부 범죄박 정책국 글로우팀입니다. 저희의 12월 주제인 디지털 범죄를 맞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문가이신 오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오지원 변호사님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 여러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 제17기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브 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매달 이제 찾아가는 글로브 시리즈라고 이제 해당 주제의 전문가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12월 주제는 이제 디지털 범죄 예방으로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오지원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인터뷰 요청드렸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인터뷰에 앞서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법과치유를 운영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라고 하고요. 예전에 판사로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변호사 활동하면서 그 세월호 특조위나 사참위 등등 이제 재난 피해자분들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익 활동, 정책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런 정책 제안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이제 피해자 인권과 관련된 이제 공익 활동들을 좀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청구라든지 뭐 진주방화 살인 사건, 네, 그런 사건들의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서 국가배상 청구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피해자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좀 심각성을 주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디지털 성범죄는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엠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같은 사례를 통해서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디지털 맞아요. 성범죄라는 게 뭔지 약간 감이 좀 떨어져요. 근데 10대, 20대들은 가장 주된 피해자, 가해자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거의 뭐 70% 이상이 10대, 20대에서 발생하거든요. 피해나 가해자나. 그리고 여성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성별을 나눠보자면 여성들이 80% 이상, 거의 90%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정말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범죄 유형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대면 범죄를 위주로 성폭력을 다뤘잖아요.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성폭력 범죄가 전통적인 어떤 범죄 유형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런 어떤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한다고 협박하거나 영상을 받아서 끊임없이 괴롭히거나 이런 형식의 어떤 범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내용인데, 이것이 사실은 신상 정보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협박해서 받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노예화라고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정말 노예화하는 협박 수단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낙인 효과, 그 정말로 영혼을 해하는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원히 떠돌아다닐 수 있고 언제든지 나를 나를 괴롭히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낙인 효과 때문에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다는 점이 되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보완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근데 이제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주범들은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되면은 뭐 조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강한 처벌을 받았지만, 단순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형량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뭐 이번에 딥페이크에서도 그렇게 막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나 처벌 얼마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범죄라는 더 확실한 인식과 이제 형량의 강화, 그리고 형량 강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가해자들이 바뀌려면 좀 심각성에 대한 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디지털 성범죄를 악용하는 사례로 빈번한데 이제 이렇게 악용이 되는 거죠. 그런 해당 플랫폼들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적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플랫폼 좀 책임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플랫폼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이 성착취물이 유통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삭제해주는 그 업무를 여성인권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국가 예산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하고 되게 그 실질적으로 아주 뭐랄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소극적으로 임해와서 디페이크 때도 이제 대통령이 디페이크 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는 되게 소극적으로 제대로 처리한 건이 없었던 걸로 밝혀져가지고 아 이게 여전히 좀 문제구나 그렇게 우리가 다 많이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해외 제도에서는 EU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 만약 성착취물이 발견됐으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거 의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요. 벌금도 아주 세고. 근데 우리 경우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 아직도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용자의 뭐 이용 위축시킨다 이런 이유로 사실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잘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아동 성착취물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우려가 있으면 대부분의 그 정말 선량한 그 이용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걸 보지 않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그 본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신속하게 삭제하고 알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성착취물을 자꾸 다운로드 받거나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경고를 날려주고 이런 게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불법적인 이용 규제해줘야만 선량한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잠재적으로 혹시라도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여서 그런 플랫폼에 대한 책임은 조금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조금 더 제도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수사 과정 및 법적 시스템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하는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좀 어떤 변화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사실은 경찰의 업무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성범죄 자체를 전문성 있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들을 수사기관이 원래는 가져야 되는데 왜냐면 대부분의 신고가 수사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가해자를 지목해서 이 사람이 나를 찍었다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이 최초 그 인지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는 사실 수사기관이 바로 그러니까 어떤 압수나 몰수를 통해서 더 이상 유포가 안 되도록 하지만 거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2차 피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제도적으로 피해자분들이 당장 불안한 부분이 일단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여지를 그런 어떤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여전히 좀 성적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는 피해자성에 대한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조금 모욕적으로 신문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그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의 어떤 피해자들의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수사기관이 성적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 신문 과정에서 그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이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제도들은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그 대응위원회에서도 많이 다각도로 좀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현재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법적 시스템에서 좀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한 사례를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예를 들면 그냥 채팅을 하다가 어떤 남자가 자기가 내 또래인 줄 알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뭔가 잘해주고 이래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맞아요. 만나게 돼서 근데 잠깐의 판단 그 미스로 그 사람 집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하여간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리고 이 사람이 사진을 찍고 다 유포해버리겠다고 하면서 연락처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그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겠죠.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무섭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비난받을 걸 두려워해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그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건데 이 단계에서 어른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게 되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고 이게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런 불법적인 촬영을 당해야 될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남자를 만났건 무슨 일을 했건 거기까지는 다 자유인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거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 아주 심각한 범죄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사례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 거기서부터가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신고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든 어쨌든 그래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바로 경찰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삭제 조치라든지 우리는 신고를 하면은 바로 경찰에 뛰어가서 그 사람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삭제를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고소인 조사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소인 조사가 진실인지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을 거쳐서 어느 정도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직접 가야 되죠. 갔는데 없으면 또 다른 날 잡아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한 달이 금방 흘러가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도대체 유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매일매일 당연히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진짜 모든 플랫폼을 뒤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신속한 어떤 조치로서 약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당사자가 예를 들면 저희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또는 그걸 좀 응용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혐의 여부가 완전히 판단되지 않더라도 설사 내가 원해서 사진을 찍혔더라도 유포를 원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이 사람한테 금지를 명하는 어떤 조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걸 수사기관이 하든 법원이 하든 즉시 신고가 된 이후 아주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이제 한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권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응급조치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응급조치라고 하는 거는 가정폭력 예를 들면 예전에도 왜 경찰이 가정폭력을 방치하거나 신고 접수를 해도 가볍게 여기고 출동을 안 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막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여성계나 아니면 사회에서 많이 싸워서 사실은 이제 약간 이런 응급조치 제도가 약간 안착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경찰이 무조건 갔을 때 싸움이 멈췄더라도 일단은 분리하고 그다음에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그런 것들이 먼저 행해지도록 응용을 해본 거죠. 그럼 응용을 해보자면 저희가
일단 가해자한테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 영상을 찾아서 당연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그 영상물에 대한 이용 금지, 유포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바로 직접적인 경고, 그 다음에 경고뿐만 아니라 아예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위반하면은 뭐 1회당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아예 매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사상 가처분하고 형사사건의 어떤 그런 강제력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통합시켜서 네. 이제 고안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인 분리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삭제를 수사기관이 시켰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수사기관이 몰수함으로써 그냥 다 가져가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폐기하는 것이 수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수사의 어떤 맥락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피해자가 신청을 해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고 바로 삭제됐다는 걸 확인받는 절차가 없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이거는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장 신속하고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삭제 부분, 그 다음에 유포 방지, 그럼 가해자가 어디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정보들은 최소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바로 알려주는 그 시스템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응급조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유포한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 그 유포된 단톡방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입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경찰이 이제 위장 잔입을 해서라도 거기에 이 방에 있는 것은 명확한 아동 성착취물이고 그걸 소지하는 사람도 모두 처벌된다. 라는 경고 문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포를 실질적으로 가해자로부터 인한 유포뿐만 아니라 그 전달받은 사람들로부터의 유포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예방 권한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응급조치 권한이에요.